오빠 빚 10억. 네가 떠안지 않을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더 이상 널 내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 거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도박과 무리한 사업 투자로 모든 것을 날린 오빠. 도훈이 바닥만 쳐다보며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저는 서울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수년간 그들의 뒤처리를 하던 끝에 겨우 제 삶을 구축해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10억이에요. 아빠.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눈앞의 절망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짚었을 뿐입니다. 그건 제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갚기 힘든 거액입니다. 오빠가 유흥과 도박으로 날린 돈을 왜 제가 제 인생을 바쳐 책임져야 합니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유리로 된 거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탕하는 파열음이 마치 총소리처럼 낡은 집안을 울렸고 오빠는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가족이잖아. 아버지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명색이 회계사식이나 돼서 돈도 잘 벌면서 하나뿐인 핏줄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모른 척할 거냐. 넌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야.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제 돈과 헌신이 필요할 때만 꺼내드는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저는 낡아빠진 소파와 색이 바랜 벽지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이 집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난 5년 동안 제 월급으로 감당해왔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흘려야 할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저는 이 집에서 한 번도 온전한 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귀한 아들의 앞길을 닦아주기 위한 예비 타이어이자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전 아빠 딸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그저 순간적인 화를 못 이겨 빈말을 한다고 굳게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당장 짐 싸서 당장 나가. 한 푼도 없이 쫓겨나서 바닥을 기어봐야 가족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네가 내 도움 없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똑똑히 두고 보마.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받아줄 테니 알아서 해. 그 순간의 모순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자신이 저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제 작은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챙길 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큰 여행 가방 2개면 제 인생을 담기에 충분했습니다. 몇 벌의 옷과 업무용 노트북, 제 회계사 자격증, 그리고 지난 10년간 아버지와 오빠에게 송금했던 모든 내역이 담긴 두꺼운 파란색 서류철이 전부였습니다. 가방에 지퍼를 올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기묘하고 압도적인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저를 조삼매던 돌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쇠사슬을 그들이 스스로 끊어준 셈이었으니까요. 제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오자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오빠가 다급하게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윤아, 제발 오빠 한 번만 살려주라. 네가 직장도 좋으니까 신용대출 좀 최대한으로 끌어오고 내 이름으로 보증만 조금 서주면 내가 어떻게든. 오빠가 제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치며 혐오감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그리고 내 명의로 타고 다니는 네 차. 내일 아침 당장 처분할 거니까 알아서 해. 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차역 근처의 싸구려 모텔방에 누워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고 철저하게 혼자가 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완벽하게 되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증발했고 제 모든 금전적 지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결국 항복하고 돌아올 거라 믿었겠지만 저는 제 결정을 단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완벽한 침묵 속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치열하게 일했고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최연소 시니어 파트너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로지 제 이름만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아파트를 샀고 누군가가 쳐놓은 빚에 덫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지 않는 평온한 삶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악몽이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역시 제 부재를 인정하고 각자의 밑바닥에서 알아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아침, 제 비서가 내선 전화로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윤 파트너님, 1층 프런트 데스크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전 예약은 없으신데 본인이 파트너님의 아버님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고 무언가 굉장히 다급해 보이십니다. 타자기를 두드리던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책상 한쪽에 놓인 로비 보안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4년 전 저를 향해 짐을 싸서 나가라며 호통치던 그 남자, 아버지가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과거가 청구서를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장부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모니터 속 아버지는 4년 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값비싼 등산복 대신 구겨지고 얼룩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꼿꼿했던 어깨는 초라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 너머의 그 나약한 모습에 조금도 속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제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을 때 그가 제게 보여준 행동은 처절할 정도로 잔인하고 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폭우 속의 탈출은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사회적 괴롭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무릎을 꿇고 돌아와 오빠의 빚을 갚게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진 10억 원이라는 빚은 단순한 사업 실패나 불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법 인터넷 도박과 사기성 코인 투자에 미쳐 날뛴 철저한 탐욕과 무책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를 칠하고 새벽마다 협박 전화를 걸어올 때도 아버지는 오빠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원망과 화살은 온전히 저를 향했습니다. 네가 회계사니까 네가 머리를 굴려봐라.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금방 막을 수 있는 돈 아니냐.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신용과 미래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제가 그 터무니없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자 아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 방을 뒤져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훔쳐내어 몰래 재산금융권의 보증인으로 제 이름을 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직업이 회계사였던 저는 금융권의 신용조회 알람을 통해 그 끔찍한 사실을 즉각 알아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인생이 파멸하든 말든 그저 귀한 아들의 도박빚을 갚아줄 현금 인출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살기 위해 저만의 방어벽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낡은 파란색 서류철을 조용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서 아버지가 찢어버리려 했던 제 금융 내역서들, 오빠의 불법 도박 사이트 송금 내역, 제가 지난 5년간 납부했던 부모님 집의 주택담보대출 영수증, 그리고 아버지가 제 명의를 도용하려 했던 대출 신청서
사본까지 모든 법적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이 파란색 서류철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쳐버린 가족의 착취로부터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자 언젠가 찾아올 공격을 막아낼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비 오는 날 제가 집을 나간 직후 아버지는 제 이전 직장이었던 대형 회계 법인 로비로 쳐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 수백 명의 엘리트 직원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바닥에 드러누워 악을 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부모 은혜도 모르는 폐륜아년 자기 오빠가 죽게 생겼는데 혼자 호의호식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저를 향해 쏟아졌고 저는 끔찍한 공개적 망신과 모멸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직장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면 제가 견디지 못하고 항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고 악의적인 사회적 암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억울하다고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동정하거나 수군거리는 동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그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일하며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들의 진흙탕 싸움에 절대 끌려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의 입술을 꽉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길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거처를 숨긴 채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저는 지독한 침묵 속에서 칼을 갈듯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과거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오롯이 이지윤이라는 이름 하나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밤낮 없이 클라이언트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해결하며 현재 직장에서 최연소 파트너 자리를 꿰찼습니다.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간간히 확인한 그들의 삶은 제 예상대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내주던 대출 이자가 끊기자 그들이 끔찍이 아끼던 그 집은 결국 은행에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서류함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파란색 서류철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끔 일에 지쳐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면 저는 그 서류철을 꺼내어 아버지가 제 명의를 훔치려 했던 대출 서류의 필적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얄팍한 죄책감도 핏줄이라는 알량한 미련도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4년 전 로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쫓겨나던 나약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법적, 재무적 지식을 동원해 그들의 약점을 쥐고 철저하게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지윤 파트너님 어떻게 할까요? 보안 요원을 불러서 강제로 내보낼까요?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제 상념을 깨웠습니다. 모니터 속 아버지는 이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며 굽신거리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4년 전 저를 길거리에 내몰았던 그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절박하고 비굴한 노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미세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지만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보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비서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내보내지 마세요. 저는 깊고 무거운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건물 3층의 대회의실로 안내하세요. 물이나 차는 절대 내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책상 맨 아래 칸에 잠금 장치를 풀고 4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파란색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강렬하게 스쳤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온 것입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과거가 제 발로 제 영역에 걸어 들어왔으니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잔혹한 진짜 현실을 가르쳐 줄 차례였습니다. 3층 대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적막하고 서늘했습니다. 제 구두굽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로 회의실 안에 초조하게 앉아 있는 아버지를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낡은 모자를 손에 쥐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오만했던 그를 늙고 초라한 노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어떠한 연민이나 동정심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탁한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더니 이내 눈물이 고인 애처로운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지윤아, 내 딸, 지윤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손을 뻗기 무섭게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며 명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4년 전보다 훨씬 더 애절해졌지만 그 눈빛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기적인 탐욕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단번에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건조한 업무용 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내민 차가운 벽에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바로 무너지는 척하며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네 오빠가 도훈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서 연락이 끊긴 지 벌써 일주일째야. 집도 넘어가서 나도 지금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 네가 어떻게 부모 형제를 모른 척하고 혼자 이렇게 으리으리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니? 그의 말에는 4년 전 제 직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을 때와 똑같은 원망과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아내며 뻔뻔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알아보니까 네가 여기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더구나. 연봉도 엄청나고 내 이름으로 된 비싼 아파트도 있다고 들었다. 가족끼리 과거의 앙금은 이제 털어버리자. 아빠가 널 용서할 테니 네가 당장 현금 5억만 어떻게든 융통해 다오. 아니면 내 아파트라도 담보로 잡아서 오빠 목숨은 살려야 할 것 아니냐. 피를 나눈 가족인데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도와주면 오빠도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될 거다. 용서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4년의 단절도 그가 겪은 지독한 몰락도 그를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저는 여전히 오빠를 위해 언제든 착취당해야 마땅한 존재, 쓸만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제 안부나 지난 세월 제가 겪어야 했던 상처에 대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돈, 돈. 저는 그가 늘어놓는 구차한 변명과 억지스러운 가족애를 가만히 들으며 제 손에 들려있던 파란색 서류철을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크고 차가운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묵직한 소리에 아버지의 말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무미건조하게 되묻자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산 아파트를 팔아서 오빠의 도박 빚을 갚아주라는 말씀이십니까? 4년 전에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했던 그 수법을 이번에는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시네요. 제 입에서 나온 날카로운 사실들에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얄팍한 동정심 호소가 통하지 않자 그는 늘 그래왔듯 분노를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착한 딸을 연기하지 않는 저를 향해 그는 다시 4년 전의 포악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비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정하면 알겠다고 돈을 내놓아야지. 네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4년 전 그 회사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잊었어. 내가 이 건물 로비에 드러누워서 네가 어떤 독종인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두고 봐. 그는 회의실 테이블을 쾅쾅 내리치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폭력적인 기세에 눌려 덜덜 떨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오히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버지. 하지만 그 전에 이 서류철 안에 있는 것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파란색 서류철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천장 모서리에서 조용히 깜빡이고 있는 고화질 CCTV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4년 전의 이지윤과 지금의 이지윤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제 인생을 다시 시궁창으로 끌어내릴 수 없도록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거든요. 저는 서류철의 덮개를 천천히 열며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란색 서류철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4년 전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신청했던 서류 원본과 당시 제가 확보했던 CCTV 캡처본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도 넉넉히 남아있죠. 제가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건 당신이 내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제 커리어에 오점을 남기기 싫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이건 다 오해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랬던 거지.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딸이 아비를 감옥에 보낼 생각을 해. 그는 여전히 천륜이라는 방패 뒤로 비겁하게 숨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비웃듯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비밀 계좌의 잔고 증명서와 최근 부동산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3억 원은 어디서 난 겁니까? 저는 차갑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집을 급매로 처분한 뒤 그 돈을 몰래 숨겨두고 제게 다시 구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빠의 빚을 제 돈으로 갚고 본인의 비자금은 끝까지 챙기려 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를 딸로 본 적이 없으시네요. 그저 오빠를 위해 털어먹기 좋은 먹잇감으로 보셨을 뿐이죠. 아버지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미리 대기시켜둔 보안 요원들을 호출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성들이 들어와 아버지를 제압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눌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다 터뜨릴 거야. 기자들한테 다 말할 거라고. 그의 발악은 회의실의 완벽한 방음벽에 막혀 복도조차 울리지 못했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녹음기부터 확인하시죠. 저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아버지가 제게 했던 협박과 4년 전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고 선언한 모든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협박죄와 업무방해죄가 추가되겠네요. 아버지가 로비에 들어눕는 순간 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번에는 합의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제 변호사 군단이 당신을 어떻게 법적으로 파산시키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바닥에 엎드린 아버지는 그제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력과 법적 수단은 이미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끌려갔다던 오빠가 강원도의 한 카지노에서 여유롭게 술을 마시며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는 납치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숨긴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당신의 뒤통수를 친 거라고요. 아버지는 사진 속 오빠의 얼굴을 보고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아들을 금지옥엽으로 키우고 딸을 짓밟아왔던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그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허망함과 절망이 서렸습니다. 저는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일말의 쾌감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무감만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보안 요원들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이분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 절차 밟아주세요. 아버지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제 이름을 비굴하게 부르짖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빗속에서 제가 느꼈던 그 막막함과 고통을 이제는 그가 고스란히 느껴야 할 차례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4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완전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와 오빠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 삶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법적인 틈새는 단 한 곳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건너 들려온 소식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오빠는 결국 강원도에서 불법 도박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숨겨두었던 그 3억 원 역시 오빠가 아버지의 비상금 위치를 알아내어 하룻밤 사이에 모두 탕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병원비조차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제가 제시한 파란색 서류철 속의 증거들은 강력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정황, 명의 도용 미수, 그리고 그동안 제가 가족에게 보낸 천문학적인 액수의 송금 내역은 제가 이미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차고 넘치게 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했고 그는 그제야 제가 정말로 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 집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4년 전 10억이라는 빚더미 앞에서 저를 버렸던 그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한 공간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파란색 서류철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를 문서 파쇄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제 고통의 기록들이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패 뒤에 숨어 떨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옥죄는 올가미가 되기도 합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제물로 바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은 진정한 용서는 나를 파괴한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나 자신을 온전히 분리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요새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나 누군가의 수단이 아닌 오롯이 이지훈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갑니다.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비 오는 날의 상처가 어른거리지만 이제 그 비는 저를 적시지 못합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긴 투쟁은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